그날 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17세 소녀 리사는 자신의 삶을 끝낼 결심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된 학대와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경험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소녀의 실화입니다. 리사의 어린 시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어요.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7세가 되자 리사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도넛 가게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상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교대 근무를 마친 리사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던 중 빨간색 차량이 이상하게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리사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서웠어요. 남자는 리사의 왼쪽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눈가리개를 씌운 뒤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과 발목을 묶어 차 안에 던져 넣었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차를 출발시켰어요. 리사는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려던 자신이 지금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리사에게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낯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자친구가 3년 동안 자신을 성추행할 때마다 머리에 총을 겨누곤 했거든요. 그래서 총에 대한 공포는 이미 익숙했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리사는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차 엔진 소리, 도로의 상태, 주변 소음 등을 통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정보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납치범은 차를 몰고 어느 아파트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로 침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리사는 정신적으로 다른 곳으로 도피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아름다운 꽃밭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죠.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던 정원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미 살 의지를 잃었던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당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자매들과 형제들이 자신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이 리사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죠. 리사는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남자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러자 리사는 침대에 바로 소변을 보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남자가 결국 허락하자 리사는 화장실에서 지문을 곳곳에 남겼습니다. 거울이나 벽면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
혹시 모를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변기 뚜껑과 수도꼭지에도 의도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사가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화 중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물어보자 남자는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여성들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상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리사는 남자에게 통제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접근이었죠. 놀랍게도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너를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리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죠? 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최근의 이별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어요. 리사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쯤 남자는 갑자기 리사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가리개를 쓸 때 턱을 조여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차 안에서 리사는 다시 한번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시끄러웠고 튜닝이 필요해 보였어요.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눈가리개 아래로 스며들어 왔고 공기 소리의 변화로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힐스버러 애비뉴 교차로에 있는 두 호텔의 네온 사인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275번 고속도로를 서쪽으로 간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매그넘이라는 글자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도 봤어요. 이 모든 정보들을 기억 속에 정확히 저장해뒀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경찰에게 신고해서 이 남자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차가 이상한 주차장에 멈추자 드디어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불타올랐어요. 남자는 리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5분 동안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리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냥 걸어야 할까? 혹시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몇 분이 지나자 정말로 남자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리사는 조심스럽게 눈가리개를 벗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아름다운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살아남았다는 기쁨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여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리사는 형사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너무 침착해서 형사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리사는 점점 화가 났지만 납치범이 도망가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평균 2주마다 시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연쇄 살인범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범인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나이 많은 형사가 리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서 자신의 딸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아이는 내 딸이고 너와 비슷한 나이야.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고 너도 보호하겠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제서야 리사는 마음을 열고 울면서 납치범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콧수염, 얼굴에 여드름 자국, 작은 귀, 키와 체격까지 기억하는 모든 특징을 말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폭력범죄 피해자는 처음 본다고 형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대한 설명이 결정적이었어요. 빨간색 도지 매그넘, 엔진 소리의 특징, 대시보드의 모양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보가 바비조롱에 대한 24시간 감시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용의자 사진 6장을 가져왔습니다. 리사는 한 장의 사진을 보자마자 즉시 바로 이 사람이에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형사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리사는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납치한 범인이에요. 절대 틀림없어요 라고 재차 확인했죠. 올바른 용의자를 찾았다는 확신하에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비조롱의 집과 직장을 감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리사가 설명한 특징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어요. 갑자기 경찰들이 우리가 그를 잡았다며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어요. 바비조롱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운 뒤 미란다 권리를 읽어줬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특별수사대는 로버트 조셉 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어요. 1급 살인 혐의 9건으로 기소됐고 이 모든 것이 그가 납치했던 10대 소녀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리사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을까요? 1984년 11월 4일 바비조롱이 자신을 풀어준 것을 리사는 절대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바비조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다른 17세 소녀나 무고한 여성 대신 자신을 선택해줘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리사는 이후 수년간 보안관 대리로 일했습니다. 도망친 피해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자신의 감독 하에서는 어떤 아이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친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옹호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어요.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전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리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어요. 아티스 윗, 응운 티롱, 미셸 심스, 샤넬 윌리엄스, 엘리자베스 라우든백, 카렌 딘스프렌드, 비키 엘리엇, 키벌리 홉스, 버지니아 존슨, 킴벌리 스완을 기억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겪었던 학대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평생에 걸친 치유의 여정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인생을 최대한 사랑하고 있어요.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